부터 네 번째,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우리가 PTSD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할 겁니다. 출제 빈도 역시 높은 부분 PTSD,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는 외상성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에 명백하게 노출된 장애를 얘기합니다. 사건에 노출되고 나서 생기는 장애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발달이 돼서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적응 장애, 관련 장애 안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적응 장애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모두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때 진단을 내립니다. 아니, 사건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생기는 거잖아. 근데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는 극단적인 외상 사건에 노출돼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때 진단을 내리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건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는 것을 적응 장애라고 합니다. 둘 다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문제가 있은 다음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같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극단적인 사건이에요. 극단적인 사건. 적응 장애는 있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자, DSM-5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PTSD의 진단 기준의 주요 임상적 양상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내용을 모두 쓰세요. PTSD와 관련된 진단 기준은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사례가 주어지고 나서 그래, PTSD잖아.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이 사례 속의 인물이 PTSD라고 진단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얘 기준에 의해서 DSM-5에 나타나는 그 진단 기준에 의해서 찾아서 써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례 속에서 보여지는 PTSD의 진단 기준을 찾아서 한번 써봐. 그럼 이 진단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재경험, 두 번째는 회피, 세 번째는 부정적 인지와 감정 상태, 네 번째는 각성과 반응의 변화입니다. 자, 재경험과 관련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원치 않은 회상, 계속 떠올라요. 악몽, 꿈에 나타납니다. 사건을 생생하게 다시 겪고 있는 느낌이 나타나고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심리적인 고통이 있고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회상, 악몽, 다시 겪고 있는 듯한 느낌, 심리적인 고통,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다. 재경험과 관련된 내용, 회피입니다. 사건과 관련되어 떠오르는 생각, 느낌, 대화를 회피한다.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떠올라서 피해요. 그 대화를 피해요. 그 느낌을 피해요. 사건과 관련된 장소, 행동, 사람을 피해요.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횡단보도만 보면 그때의 사고가 떠올라요. 횡단보도 회피해요.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부정적 인지와 감정 상태, 사건과 관련된 기억 상실, 자신, 타인,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외상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왜곡된 인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흥미 저하, 남들과 동떨어진 느낌, 긍정적인 감정 경험의 어려움. 자, 각성과 반응의 변화, 예민, 분노 폭발, 난폭함, 자기 파괴적 행동, 자해할 수 있고요. 경계적인 태도, 경악 반응, 집중력 저하, 불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PTSD 진단 기준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자, 보건일지를 보고 박양에게 내릴 수 있는 정신질환의 진단을 내리고 사례를 봤더니 우리의 대상자가 어떤 질환이 있는 것 같아? 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DSM-5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해봐.
2개월 전에 4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경찰관에게 발견돼서 곧바로 가까운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몸을 떨고 울면서 괴성을 질렀고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는 끔찍한 꿈을 반복적으로 꿔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40대 남성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때때로 날카로운 물질로 몸을 긁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폭행이라고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죠. 그리고 나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얘기를 해요. PTS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찾아봅시다. 진단 기준을 엮으셔야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돼요. 자, 일단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사건이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외상성 사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장애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됐는데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있어요. 자다가 꿈 꿔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꿈을 반복적으로 꿉니다. 자, 꿈의 내용, 정동이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40대 남성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게 된다. 4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40대 남성만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게 돼요. 회피와 관련되어 있죠.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 암시를 회피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 끊임없이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날카로운 물질로 몸을 긁어내려 하고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진단 기준과 사례를 엮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겠다. 챕터 5번으로 갑니다. 해리 장애. 해리.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문제 1번이에요.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을 리을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통계 편람 제5판에 근거해서 임상 진단명을 차례대로 쓰시오. 사례를 보고 나서 DSM-5의 기준에 근거하여 질환명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고생 A는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이다. 최근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크게 다퉜다. 주변의 말에 따르면 다툰 후 몇 시간 정도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평소 성격과 달리 거칠게 욕을 하고 폭력적이고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남성처럼 거센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평소와 다르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너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던 모습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무슨 장애예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입니다. 지킬 앤 하이드. 40대 남성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과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자신 옆에서 사망했는데도 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일, 그리고 동료의 죽음. 극심한 고통인 거예요. 해리성 기억 상실. 그래서 그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죠. 20세 남자 대학생이 자신이 미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호소하며 상당 기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종종 경험했고 내가 내 몸을 빠져나가는 느낌,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들었어요. 이는 마치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감각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느낌이야. 2인증입니다. 40세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주변으로 안개가 낀 것 같고 꿈속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경험했다며 병원에 왔어요. 얘는 비현실감 장애예요. 해리 장애에 있는 질환들입니다. 자, 여기서 해리 장애를 사례와 그 질환명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하지만 질환에서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돌아왔을 때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짚어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챕터 6으로 가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신체 증상 장애는 정신적, 사회적 스트레스 또는 갈등이 여러 가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스트레스나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갈등, 정신적인 거잖아요.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으로 표현될 겁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은 신체 증상 관련 장애에 대한 상반기 보건교사 연수교재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잘못된 내용 5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미줄친 A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첫 번째, 의사의 진단 또는 신체의 병리적 소견 유무 관계없이 진단으로 질환이 있건 없건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원인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원인은 명백하지 않은 기질적으로 신체적인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증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원인이 돼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신체적인 증상이 있어요. 높은 수준의 기능적 손상을 경험합니다. 신체적인 원인이 명백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손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를 우리는 신체 증상장애라고 얘기해요. 자, 질병불안장애.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함께 현저한 신체적 증상이 있다. 질병불안장애. 우리가 옛날에 얘를 건강염려증이라는 얘기로 말했어요. 과도한 걱정이 있죠. 근데 현저한 신체적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현저한 신체적 증상이 있으면 신체 증상장애입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있지만 뚜렷한 신체적 증상이 없는 경우 질병불안장애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질병 확신, 걸릴 것이라는 공포, 질병 공포에 집착하게 됩니다. 행동은 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 의식 수준.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의식 수준이 아니라 무의식 수준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공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자, 세 번째는 전환장애예요. 전환장애 역시 기출빈도 높은 부분이죠. 환자의 증상, 신경학적, 의학적 소견이 잘 맞지 않은 경우에요.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원인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원인과 신체적인 증상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다고요. 정신적인 것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체적인 질병 없이 무의식적인 정신내적 갈등이 니은이나 디귿의 극단적인 기능 상실의 주요 증상인 장애이다. 자,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무엇과 무엇의 기능 상실일까? 감각기관과
그리고 수의적인 운동의 극적인 기능 상실이 주요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갑자기 손에 마비가 왔어요 라고 하는 것. 감각기관, 수의적 운동, 극적인 기능 상실이 주요 증상장애. 자, 심리적인 스트레스 원이 심할 때 서서히 증상이 나타난다.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빡 나타납니다. 자, 보통 갑자기 나타나고 심리적 스트레스 원이 심할 때 나타나요. 스트레스 원이 원인이기 때문에 전환 증상과 그 결과에 있는 생기는 장애에 대해서 불안이나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 리을이 나타납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하죠? 만족한 무관심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갑자기 손에 마비가 왔어요. 손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증상에 대해서 불안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족한 무관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극적인 증상 자체는 자기의 내적 긴장을 푸는 1차적 이득과 관련이 되어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났어요. 기능 상실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1차적 이득이라고 한다고요. 자, 1차적 이득과 함께 내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 상황, 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타인을 조종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이득이 생겨나네요. 이것을 우리는 2차적 이득이라고 합니다.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 요 개념도 잡아가셔야 돼요. 불안 자체가 해소되는 것이 1차적 이득. 그리고 그 외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이득들 2차적 이득이에요. 내가 손에 마비가 됐어. 그 스트레스 상황만 생기면 손에 마비가 되는 거야. 얘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였으면 저런 증상이 나타나겠어. 그런 스트레스 상황 만들어주지 마. 그러면서 관심 갖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이러한 증상만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타인을 컨트롤할 수도 있게 되죠. 자, 발병 기간은 대체로 긴 편이고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인위성 장애, 허위성 장애입니다.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지만 통제 불가능하다. 잘못된 얘기죠.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합니다. 꾀병을 부리는 행동과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인위성 장애, 허위성 장애와 꾀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꾀병은 의도적으로 거짓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한 결과로 이를 회피하거나 범죄 기소를 피하기 위해 또는 약물을 얻거나 재정적인 보상을 얻는 등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나 인위성 장애는 오로지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둘 다 신체적인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맞다. 다른 것들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어요. 얘는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꾀병은 어떤 물질적인 거, 재정적인 거,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면 허위성 장애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위성 장애 그리고 꾀병의 차이점까지 봤어요. 자, 두 번째, 다음은 질병불안장애 환자를 위한 간호중재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합리적 근거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역시 기출된 내용이에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호소한 그 증상에 대해서 의학적 결과에 대해서 인지시켜줍니다. 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자신을 현실적으로 지각하게 돼서 불안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내서 설명해 주는 거죠. 한 사람과 신체적 호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과 이 호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이 한 사람은 나의 불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어쨌든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증상 나타나는 거거든요. 신체적인 호소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신체적인 호소는 그동안 환자의 1차적 대처 기전이었기 때문에 아예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초기에 이런 행동을 부분적으로 허용시켜주는 것이 덜 위협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이러한 환자의 대처 기전이 거부되게 되면 질병 불안 행동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 좋아요.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스포츠 활동이나 음악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질병 불안장애, 내가 질병에 걸렸을까봐, 걸렸다고 하는 그 공포, 이런 것들에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잖아요.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신체적 호소에 쏟는 시간과 관심을 최소화하고 정서 중심 대처 전략으로 환자가 자신의 스트레스 감정을 줄이고 이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서 중심 대처 전략으로 스트레스 감정 줄이고 이완하도록. 정서 중심 대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스트레스 감정을 줄이고 이완하도록 돕는 것, 환자의 행동,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해결하도록 돕고 인생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점진적인 이완, 심호흡, 심상요법, 음악이나 기타 활동을 통한 기분 전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7번째는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질환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뒷글, 리을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에 근거한 임상 진단명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소 1개월 이상의 망상이 있으나 다른 정신병적 증상은 없다. 망상장애. 1일 이상 지속되고 1개월 이내에 관해되는 것. 단기 정신병적 장애. 증상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지속됩니다. 조현 양성장애. 증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1개월의 활성기 증상이 포함된다. 얘가 바로 조현병이에요. 6개월 이상이에요. 기분사파와 조현병의 활성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기분과 조현병. 최소 2주 이상 뚜렷한 기분 증상이 없는 망상 혹은 환각의 기간이 선행하거나 뒤따른다. 조현, 정동장애. 12개의 정신운동 특성 중 3개 이상이 존재할 때 진단하는 것, 긴장증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6개월 이상. 문제 2번입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보기에 대상자에게 내려질 진단명을 쓰고 위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증상 중에 1가지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 3가지 증상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사례부터 보죠. 35세 여자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쫓아다니며 해코지한다는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그릇된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환청을 가지고 있어요. 망상, 환청,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119 구급대원이 그녀를 구조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했어요. 가장 가깝게 내릴 수 있는 진단명, 이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진단명 중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바로 조현병이죠. 자, 조현병은 무조건 3가지 중에 1가지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망상, 환각, 혼란된 언어. 이 3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타나야 돼요. 망상과 환청, 환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에요. 조현병과 관련된 진단 기준은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중 둘이 한 1개월 기간 동안 상당 부분의 시간이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한 하나는 A 내지 B 내지 C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5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A, B, C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타나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이 나타나야 돼. 3가지는 망상, 환각, 그리고 와해된 언어입니다.
자, 장애 질병 이래 상당 부분의 시간 동안 일, 대인관계 혹은 자기관리 같은 주요 영역의 한 가지 이상에서 기능 수준이 발병 전 성취된 수준 이하로 현저하게 저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의 지속적 징후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되어야 해요. 최소 6개월이에요.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이 조현병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은 조현병으로 입원한 대상자의 간호기록지입니다. 음성 증상, 양성 증상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 각각 그대로 쓰고 무엇인지를 제시하시오. 이거 출제된 그 기출 유형이거든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얘 둘을 분류해서 양성 증상에는 뭐가 있는지, 음성 증상에는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 사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례 보고 나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고 개념 정리도 하시고. 자, 봅시다. 자꾸 온몸에 벌레가 붙어 있어 나를 물어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벌레를 잡아떼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얘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예요?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 없어야 될 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증상이 이 사람은 나타나. 이게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증상이 이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행위, 행동, 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이게 음성 증상이에요. 자꾸 온몸에 벌레가 붙어 있어 나를 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없어야 될 게 나타나는 겁니다. 양성 증상이죠. 양성 증상으로 환촉에 대한 얘기예요. 말의 내용이 한 주제에서 관련 없는 주제로 점핑합니다. 얘는요. 얘는 양성 증상으로 사고의 이탈을 얘기해요. 감정 반응이 고정되어 있고 텅 빈 것 같은 얼굴 표정을 보입니다. 얘는 음성 증상입니다. 감정의 눈망. 추석이 추워 추잡한 추상화라고 말했다. 이 문장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문장 말이 안 돼요. 그냥 비슷한 소리를 지닌 듯한 나열했을 뿐이에요. 추석이 추워 추잡한 추상화. 얘를 우리는 양성 증상으로 음송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부에 관심이 없고 활력이 없어요. 얘는 음성 증상이겠죠. 무의지증. 대화의 중간에 갑자기 말을 중단합니다. 음성 증상으로 사고의 두절입니다. 조현병의 주요 증상을 이 표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성 증상도 보이고요. 음성 증상도 보이고요. 인지 증상도 보이고 기분 증상도 보입니다. 다 아셔야죠. 다 아셔야 되는데 얘 둘이 가장 중요해요. 얘 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고 각각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개념이 뭔지도 아셔야겠고 사례 속에서 판단도 하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표땡땡 환자의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간호기록지에서 나타난 증상 중 음성 증상, 양성 증상을 찾아 구분해서 설명하고 밑줄 친 A에서 나타나고 있는 망상의 명칭과 정의를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간호기록지를 보니까 지금 진단명이 조현병이에요. 자, 취직시험에서 몇 차례 실패한 후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자,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소리가 들려서 귀를 막고 지나가는 택시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자, 너는 죽어야 돼 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소리, 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환청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양성 증상입니다. 자, 소리에 대한 잘못된 지각으로 환청에 대한 내용이고, 환청 중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령 환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청이라고 하는 것,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나타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성 증상입니다. 4월 17일 날 병실에 들어가 인사해도 무감동한 얼굴로 쳐다보기만 했대요. 음성 증상입니다. 자, 감정 반응이 고정되어 있거나 텅 빈 것 같은 얼굴 표정 등을 보이는 무감동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편평이라고 하고요. 얘는 음성 증상입니다. 자, 씻지 않고, 환희를 갈아입지 않고, 위생을 전혀 지키지 않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자신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어요. 개인 위생 정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음성 증상으로 개인 위생, 일상생활에서의 과업을 주도한 능력이 손상된 무의지증을 얘기합니다. 전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음성 증상이에요. 4월 18일 질문에 상관없이 횡설수설해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해요. 얘는 양성 증상. 듣는 이에게 의미가 없는 말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것. 지리멸렬이나 지리멸렬이 극심해진 상태. 말 비밀을 얘기합니다. 양성 증상이에요. 자신의 면접관이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히고 채용 면접하는 곳마다 나타나 방해한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하지 않죠. 하지만 자기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뭡니까? 얘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사실과 다른 불합리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망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망상은 사고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교육적이나 환경에 부합되지 않고 이성이나 논리에 의해서 교정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망상은 정상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있는 거죠. 양성 증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망상이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모함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나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피해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군가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하거나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 자주 천장을 쳐다보면서 귀 기울이기도 하고 중얼거린 듯한 모습을 보이는 환자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죽어야만 한대요. 그래야 내 죄가 씻어진대요. 나는 죽는 게 나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들리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이 객관적으로 나는 그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환자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대상자가, 우리의 환자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환청입니다. 환청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양성 증상과 관련되어 있죠. 소리에 대한 잘못된 지각으로 환청에 대한 내용이고 환청은 양성 증상입니다. 문제 5번 갈게요. 자, 다음의 대화에서 밑줄 친 A와 같은 대처 방법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고 올바른 간호사의 반응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망상에 대한 간호, 환각에 대한 간호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것 봐요. 나를 죽인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 실체 있어요? 없어요? 소리 실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환청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환청과 관련된, 환각과 관련되어 있는 간호종제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증거 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비치료적 의사소통이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현실 검증 능력이 향상되기 전까지 망상에 대한 논쟁이나 환청, 같은 얘기예요. 망상과 환청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의 간호중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환청에서에 대한 논쟁이나 동조 또는 망상, 환청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대상자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따져서 증거를 대서 옳지 않다고요. 이것은 오히려 대상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강화시키고 대상자는 자신을 거부하거나 위협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아, 난 들리는데, 내가 들리니까 들린다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따져 물어요. 절대로 효과적이지 않죠. 올바른 방향.
환자에게 현실감 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현실 제시하고 명료화한다. 현실 제시, 명료화. 저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동조. 이렇게 논리적으로 언쟁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동조하는 것도 옳지 않죠. 아, 그래요?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죠. 망상이나 환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현실감을 줘야 돼요. 나는 들리잖아요. 당신 들리는가 보군요. 하지만 나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불안하시군요. 공감까지 해주셔야 돼요. 나는 들리지 않는다의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현실감을 주어야 한다. 문제 6번. 조현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을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트로 쓰고 A의 이유, B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쓰세요. 자, 1세대 항정신병 약물, 전형 약물이라고 얘기하고요. 2세대 항정신병 약물, 비전형 약물이라고 합니다. 전형 약물, 정형 약물, 비전형 약물, 비정형 약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고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약물이야.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의 급성 증상 완화와 재발 예방에 효과적이다. 전형 약물과 비전형 약물이 조현병 양성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고 조현병의 음성 증상을 치료하고 신경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형 약물은 추체외로의 부작용, 그리고 비전형 약물은 대사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첫 번째, 비전형 약물. 비전형 약물 2세대입니다. 자, 지프라시돈과 아리피프라졸을 제외한 비전형 항정신병 약물은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약물의 종류를 봤더니 클로자핀이 있습니다. 음성 증상을 줄일 수 있어요. 충동을 조절하고요. 자해와 타해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점, 매주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매주 혈액 검사를 해야 될까? 자, 클로자핀 치료를 받는 대상자는 요거요. 무과립구증. 무과립구증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 혈액검사 결과를 주시하고 백혈구 세포가 감소하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무과립구증, 백혈구 감소, 감염 연결이 돼요. 자, 리스페리돈 그리고 올란자핀이 있죠. 전형 약물, 1세대 약물입니다. 도파민,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중추신경계의 다양한 수용체를 차단할 거예요. 자, 뇌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정신병에 효과적이지만 변연계 그리고 운동 영역의 도파민2 수용체 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급성 근긴장 이상, 정좌불능, 가성 파킨슨증, 지연 운동 이상증과 같은 기억의 증상을 초래할 거예요. 자, 지연 운동 이상증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도구, 불수의적 비정상 동작 측정 척도, 추체 외로 증상을 초래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으로는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이 있고요. 고열, 체온 증가, 심각한 추체 외로 증상, 자율신경계의 장애, 클레아틴, 포스포키나제의 수준이 증가가 되는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약물을 중단한 후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브로모크립틴과 단트롤렌을 투여해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약물이 클로르프로마진 그리고 할로페리도르죠. 자, 클로르프로마진 얘는 진정작용이 뛰어나고 다른 항정신병 약물보다 추체외로 증상이 적죠. 그래서 고용량 사용하게 되면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할로페리돌 역시 유명한 약입니다. 미음 증상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면서 저혈압 빈도도 낮아요. 얘는 저혈압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 얘는 저혈압 발생 빈도 낮아.
할로페리돌은 환각과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각 증상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할로페리돌. 자, 챕터 8로 넘어갑니다. 챕터 8은요, 우울장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얘 역시 A급 잡아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울.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도 평소에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하죠. 그 우울이 병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 우울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 1번.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삶을 잃게 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 우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물으면 답하시오. 다음은 우울장애의 주요 질환의 특징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를 9가지 쓰시오. 자, 우울장애. 반복적으로 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주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나타나게 되고 불쾌한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 불쾌한 기분을 분노로 표출한대요. 얘를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또는 곤란장애라고 합니다. 주요 우울장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왜 얘를 알아야 되냐면요. 기출 유형입니다. 자, 사례를 보고 이 사례 속에서 대상자가 주요 우울장애라고 판단해낼 수 있는 그 대화를 찾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를 알아야 찾아 쓰죠.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자, 거의 매일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표현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과민한 기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거의 모든 활동, 일상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관적인 호소나 객관적인 무감동증이 관찰된다.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거나 또는 증가하게 된다. 거의 매일 불면증 또는 수면 과다를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즐거움도 없고 기분도 좋지 않고 체중에도 문제가 생기고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자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 거의 매일 지속되는 정신 운동성 초조 혹은 지체가 있고 거의 매일 피로나 활력 상실을 호소하고 무가치감, 계속되고 과도하게 죄책감 가지고 망상적일 수 있고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시도, 자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증상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니은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나고 주요 우울장애 2주 이상 거의 매일 나타나고 질병 전에 비해서 기능이 저하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경우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 아니고 2년 동안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상이 아니고 주요 우울장애 증상이 연속적으로 2년 동안 나타나는 경우 얘는 2주예요. 얘는 2년이에요. 지속성 우울장애, 기분저하 장애라고 합니다. 자, 4번. 생리주기의 대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생리가 시작되게 되면 며칠 내에 증상이 최소화되거나 사라지는 것. 월경전 불쾌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항우울제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항우울제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괄호 안에 기응기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밑줄 친 A, 밑줄 친 BC의 이유를 쓰고 밑줄 친 D의 이유 그 기전, 밑줄 친 E를 쓰고 이가 이루어지는 부위를 제시하고 밑줄 친 F의 이유를 쓰시오. 첫 번째, 3만개 항우울제입니다. 3만개 항우울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이 시냅스 전 신경 말단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해서 시냅스에서 유용성을 증가시킬 거예요. 자, 기분의 변화는 치료 시작 후 7일에서 28일 사이에 나타나게 되고 최대 효과에 도달해서 주요 우울 증상이 완화되기까지는 6에서 8주가 필요합니다. 기계 조작, 운전, 건널목 건너가기 등 조심해야 되고 밤에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쓰라고 얘기했어요. 3만개 항우울제 TCA를 복용하기 시작했을 때 느림 반응, 졸림,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쉴 수 있는 밤에 더 많은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좋죠. 환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약물의 효과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약물의 종류에는 클로미프라민, 토프라닐이 있습니다. 토프라닐이 기출된 바가 있어요. 얘가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된 작용 기전. 환자 가족 교육을 보니까 소, 닭의 간, 발효 음식인 요거트, 오래된 치즈, 훈제 생선, 절인 생선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항우울제 뭐가 있어요? 단가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우리가 마오 억제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의 작용 기전은 이 단가아민의 재흡수를 촉진시키고 분해되는 것을 억제시켜서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도파민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그럼 기분이 올라갑니다. 자, 소, 닭의 간, 발효 음식인 요거트 종류, 오래된 치즈, 훈제 생선, 절인 생선 등 섭취를 제한해야 된 이유는 기출된 바 있어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티라민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티라민의 섭취로 인해서 고혈압 위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오 억제제는 간에 있는 티라민의 분해를 억제시켜요. 티라민의 분해를 억제시켜요. 그러면 티라민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티라민의 분해를 억제시킨데 티라민과 관련된 음식을 먹어요. 티라민이 증가돼요. 티라민이 증가되게 되면 고혈압 위기, 뇌혈관 문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마오 억제제, 티라민, 고혈압성 위기 이 세 개를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자, 약물을 준다는 후에도 14주간은 음식과 약물이 제한적임을 교육해야 됩니다. 나들이 얘가 지문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니은입니다. 지금 4만 개 한 우울제 나왔고 마오웍스 나왔고 플루옥세틴인 니은이 있어요. 플루옥세틴 기출된 바 있어요. 얘는 뭐예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차단해서 뇌에서 세로토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킬 겁니다. 부위는 시냅스 전 신경세포예요. SSRI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기출이 된 게 아니고요. 플루옥세틴이라고 하는 약물 있죠? 플루옥세틴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고요. 어느 부위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쓰세요. 라고 기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약물과 연결시키셔야겠습니다. 자, 환자 가족 교육.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피로, 오심, 설사, 입마름, 어지러움, 진전, 성기능장애, 성욕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음주는 금해야 됩니다. 왜? 라고 설명해야죠. 자, 이 SSRI는 알코올의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잔 마셨음에도 2잔 마신 효과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 알코올은 중추신경계 억제제인 만큼 SSRI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은 음주는 금해 주셔야 됩니다. 자, 9번째 챕터는 양극성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로 자, 우리가 우울장애와 관련된 그 챕터에서는 우울 증상과 관련된 우울사파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울과 관련된 증상을 써보세요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조증사파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고양된 또는 과민한 기분 상태가 특징인 뇌질환으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밀주치 기억부터 키읔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A를 7가지, 밑줄친 B와 조증사파의 차이점을 2가지 쓰시오. 밑줄친 C가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비해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조증, 경조증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증사파.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과대하거나 과민한 기분, 목표 지향적 활동이나 에너지가 항진된 명백한 시기가 최소한 일주 이상,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지속되어야 하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만큼 심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원이 필요할 만큼 심하거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기분장애 기간 동안 다음의 증상 중 3가지 이상 지속되면서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야 돼요. 다음의 증상, 뭐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조증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DSM-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고 과대하고 과민해요. 팽창된 자존심 그리고 과대성, 수면 욕구가 감소, 지금 잠잘 시간이 부족해요. 3시간만 자도 자기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 고양되어 있죠. 사고의 비약, 생각의 줄다름치는 주관적인 경험. 생각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주의 산만, 목적 지향적 활동의 증가 또는 정신 운동의 초조, 역시 과민하고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무절제한 물건 구입, 성적 무분별, 어리석은 사업 추진. 그래서 쇼핑을 엄청 과하게 하고요. 본인을 엄청 과하게 꾸미고요. 그렇게 해서 입원했어요. 라고 하는 사례가 많이 나왔죠. 자, 경조증 사파입니다. 경조증 사파. 조증 상태랑 어떻게 달라요? 조증 상태는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기능장애 정도가 뚜렷하지만 경조증 상태는 지속기간이 4일이고 그 기준이 좀 낮죠. 기능 변화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띌 정도이고 사회적, 직업적 장애를 초래하거나 입원이 필요할 만큼 심하지 않은 다소 경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조증과 달리 정신병적 증상이 없어요. 그 정도가 덜합니다. 주요 질환, 1형 그리고 2형 순환기분장애로 나누는데, 자, 1형 양극성 장애. 조증과 우울증의 교대로 그리고 니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일생 동안 반드시 최소 한 번의 디귿의 사표가 있어야 양극성 장애가 진단됩니다. 교대로 또는 조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최소한 한 번의 조증이 나타나야 돼요. 양극성 장애,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이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오직 조증의 사파 유무로 정해지게 되고 우울증 사파와 무관하게 진단됩니다. 우울증 사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증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 얘 진단이 왜 늦어져? 1형에 비해 왜 늦어지는 거야? 그리고 1형에 비해 왜 심각해? 심각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기출된 바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형 양극성 장애에 비해서 조증의 정도가 경조증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경조증 정도예요.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러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거죠. 가장 심각한 위험, 자살과 관련돼 있어요. 만성적이고요. 평균적으로 우울증 기간이 더 길어 양극성 우울기의 자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조증의 정도가 경조증 정도로 심하지 않고 이전이나 최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경조증 사파, 조증 사파라면 1형이에요. 경조증 사파예요.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증 사파가 확인되는 경우 진단하게 됩니다. 조증 사파는 1에도 없어야 돼요. 얘가 나타나면 1형이 됩니다. 순환기분장애, 경조증의 사파와 지속적인 우울의 사파가 적어도 2년 동안 교대로 나타나는 질환, 순환기분장애예요. 1형, 2형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양극성 장애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약물 역시 중요하죠. 미줄친 A에 대해 쓰기, B, C, D, E의 이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자, 양극성 장애의 약물 치료, 리튬 너무 중요합니다. 리튬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저장, 분비, 재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세로토닌 수용체 증가,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항조증,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이 리튬이라고 하는 것이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치료적 레벨이 낮고 그러면서 독성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급성 조증기 때의 초기 혈중 수치는 0.6에서 1.2이고 유지기 혈중 수치는 0.4에서 1.0인데 0.6에서 0.8이 가장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작용, 독작용 1.5 이상이 되면 독작용, 2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리튬 독성이 있을 경우 죽을 수도 있어요. 리튬 치료에 대한 환자와 가족 교육입니다. 리튬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예방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도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 복용. 치료적 용량, 독성 용량의 차이가 적어요. 자주 혈중 레벨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는 독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치료적 용량이나 독성 용량이나 차이가 적기 때문에 계속적인 혈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나트륨의 레벨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자, 리튬은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감소시켜 나트륨 결핍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나트륨이 결핍되면 리튬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게 되죠. 나트륨, 수분, 레벨, 리튬의 레벨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어. 나트륨이 결핍되면 수분이 감소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리튬의 농도는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작용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설사 구토 발환이 있다는 얘기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심한 설사 구토 발환은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가 일어나면 혈중 리튬 농도를 독성 레벨까지 올릴 수 있어요. 탈수가 일어나면 혈중 리튬 농도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밖에요. 리튬을 복용하는 동안 이뇨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수분 레벨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치료 전에 신장 기능을 검사하고 그 후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 좋겠어요. 왜 신장 기능을 검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리튬은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치료 전에 T3, T4, TSH의 혈장 레벨을 측정하고 매년 검사하도록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요. 자, 갑상선 비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카페인은 리튬의 효능을 방해하므로 카페인류를 피하도록 해야 돼요. 환자, 가족 교육까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라모트리진 나오죠. 라모트리진, 얘 최근 기출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저조한 기분에 보통 사용하는 1차 약물로서 혈중 농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어요. 약물 명칭 쓰세요 했단 말이에요. 라모트리진, 얘 쓰는 거였거든요. 양극성 장애의 우울사파의 첫 단계 치료 약물입니다. 저조한 기분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차 약물이에요. 급성기와 유지치료에 사용 가능하고 부작용, 정기적인 혈중 농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혈중 모니터링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체중 증가와 진전 등의 부작용이 적어요. 자, 심각한 피부 반응으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불리게 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발진이고 대부분의 경우 발진이 양성이지만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처치를 받도록 환자에게 교육해야 됩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인 무균성 뇌수막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약물 명칭 쓰세요 했다고요. 그럼 우리 더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더 보도록 합시다.